줄 알아요? 그거 하는 거. 쫓아 자유총연맹이 무슨 이상이니까 대온 줄 알아요? 이 지금 자유총연맹이 저게 자문위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총연맹이 규약에다가 정치 중립을 삭제해버렸어. 이민구가 있고 저쪽에 앉은 게 염승태야. 패륜아 김상진이 그 환경구고 저 패륜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지금 자문위원 신규위원 위촉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이 내란 세력, 해륜 극우 세력의 폭을 자유총연맹인데 우리 자유총연맹 직원분들은 아직도 내란 옹호하십니까? 내란 옹호한 적 없고요. 왜 없어요? 지금까지 했잖아. 증거를 가지고. 분명히 당신이 했잖아. 저 김상희 데려다가 자문위원 치고. 이 자유총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총재가 바뀌면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윤석열이 되고 나서 자유총연맹이 뭘 했냐? 패륜 유튜버들 김상진 데려다 자문위원으로 앉히고. 정치 중립 확립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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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관여 근절하고 정치 중립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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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중립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신설된 정치중립관리센터를 통해 단 한치의 정치적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원치독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의혹 어린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사회에서 만나는 우리 자유총연맹은 나중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운동 단체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 중립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중립 이제 말씀하셨고 정관에도 관련 내용 작년에 포함하셨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원래 정관에 정치 중립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번 삭제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나름대로 내부에서 평가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직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정치 중립을 위한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정관에 정치 중립 의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면 지금 다시 넣고 선언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의 근본이 총재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위촉하신 감사평가위원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당히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나름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수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총재가 정관의 정치중립 의무를 삭제했다는 국회의 질타를 받고 했던 말이 복원을 하면서도 했던 말이 사실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정관에서 삭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직선거법 그 선관위에서도 물어보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것 이외에 단체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상위법이고 규정은 하위 개념이지만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관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은 나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중립 결의대회를 하고 우리가 정치 관여 제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감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나름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갖췄다. 이걸 후임 총재가 와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대회를 한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300만 회원들에게 전부 고지가 될 겁니다. 고지가 됐을 때 어느 사람이 와서 또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은 그만큼 저항에 부딪힐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관에서 정치 중립 조항이 빠진 게 윤석열 정부 때였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정부에 있었던 우리 자유총연맹이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신을 받았던 그런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뺐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었지만 결국은 정치 관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빠졌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이제 그거를 되살린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 관변 3단체가 있는데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 살기 운동회 그 세 개 단체가 사실은 하는 일이 비슷해요. 지역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바탕에서 조직 하부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지난 우리 그 내란을 겪으면서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때 다 보셨을 거예요. 한켠에 있는 버스에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붙어 있는 버스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구성원들이 그걸 알고 했겠느냐.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냥 동원하니까 가는 거고. 정치적 지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게 개인이 가는 것과 단체 구성원으로서 가는 것은 구분돼야 되잖아요. 구성원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행했다고 하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계도하지 못했다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는 전임 집행부가 그래서 책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또 새로 이제 총재직을 맡을 분이 또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그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새로운 수장을 앞으로 이제 또 선출을 하고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우선 이제 후임 총재의 선출 과정보다도 후임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행사와 앞으로의 어떤 제가 추진하는 정책 행사들은 상당히 연맹의 정체성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재의 존재, 총재의 생각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본질에 들어가면 총재의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뭘까? 이 자유총연맹의 존립 근거는 사실상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그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이 됐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결국은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지만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총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분이 총재가 되더라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총재의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지. 그래서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총재가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총재 선임 절차는 우리 정관과 총재 추천위원회에 의하면 새로이 추천을 해서
그 총재 후보 선정 과정과 그러니까 추천, 선정, 그다음에 총회에서 선임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언론에서 가끔 이렇게 최근에 나왔지만 어떤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우리 그 총재 추천 후보 추천위원회 과정에 사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딱히 지금 총재 선임 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오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제 추천 절차가 이루어지면 진행할 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김상욱 그 총재 대리님은 앞으로 그 총재로 정식 총재로 네. 이제 이렇게 지명해서 일을 하실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분이 임시로 계시다가 다른 분이 지명돼서 오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민간사단법인인데요. 민간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의 총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감독관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인 또 외부에 공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일단 총재 선임 과정부터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봐요. 지난번 총재 인사추천위를 제가 이제 저도 추천위 한 명이니까 위원으로서 했을 때 아마 그전 총재 추천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위원 중에 한 분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하자면 지금까지 국민들은 또 정부에서조차도 자유총연맹의 엄격한 정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와서 자유총연맹을 이끈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렀다. 근데 또 정치인이 오겠다고 한다. 물론 그분이 훌륭한지 알겠다. 근데 타당한가? 의심은 있다. 그런다 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를 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총재 선임 과정이 예전에는 그 전에 한번 경선을 했었어요. 그게 허준영과 김경재 두 분이 격돌을 했었는데 또 경선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많잖아요. 경쟁에 따른 부작용. 왜냐하면 우물물을 놔두고 싸우는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싸움이 아주 격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서 총재 추천위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추천 절차에서 이게 정치권과의 정부와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과정과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사실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유총연맹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 조금 일어났던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는지. 제가 작년 12월 17일 날 일단 사무총장 직무대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구성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양했어요. 근데 과연 자유총연맹이라는 현재 이름을 달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회원들과는 함께 하는데 일반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대한 의문을 던졌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행위에 비해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지역에서 봉사만 했을 뿐인데 내 돈 쓰면서 봉사했을 뿐인데 우리는 태극기로 몰리고 있다. 이런 굉장한 그 자괴심과 무력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한번 얘기를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이건 선언을 해야 된다. 선언이 계속됐으면 선언으로 그칠 수 있고 별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데 정관에 정치관이 금지를 넣을 때 저 같았으면 그때 선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선언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건 세레머니가 필요하다. 세레머니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은 다음 절차는 명칭 변경이다. 그다음에 명칭 변경한 다음에는 우리가 관변 3단체가 거의 흡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시스템도 비슷해요. 흡사한 일을 해놓고 흡사하게 훈장, 포장, 표창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연맹의 정체성을 다른 걸로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뭐 자유와 안보 지킴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왔는데 자유와 안보 중요하죠. 근데 이 자유총연맹이 다른 관변단체와는 다르게 그 시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칭에 표방을 해왔는데 그게 54년도에 반공연맹 그때야 뭐 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군사독재가 민주화로 넘어가면서 뭐 짝퉁 민주화를 했었잖아요. 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우리 연맹의 이름으로 자유총연맹이 됐는데 이제는 자유가 물론 그 지난 정권 윤석열 씨가 막 자유 하면서 개념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 하다 보니까 자유가 정치 용어인가? 아니면 저 국힘의 용어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혼동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단어가 자유총연맹이 너무 오랫동안 독점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낡은 이념이 됐고 낡은 단어가 됐고 현재의 시대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다. 그래서 평화를 담은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지금 말씀하신 정치중립 선언이 결국은 명칭 변경으로 가고 그 평화를 담은 명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평화를 위한 활동을 연맹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칭 변경과 함께 연맹의 정체성 추구하는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고 봐도 되겠네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안 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란이라는 저 이역만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포탄을 거기서 떨어졌는데 우리 경제에 박격포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도 평화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보를 지킨다는 것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가 다르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안보 지킴이라는 너무 도식적인 틀 속에 연맹을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말하는 무슨 자유, 지금 말하는 자유, 안보 모든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평화다. 그래서 더군다나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단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물론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설득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검찰 개혁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네.
우리가 검찰 개혁하려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초에 검사 데려다가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네. 검찰 조직이 지금 도저히 고쳤을 수 없다 해서 해체 수준으로 갔지 않아요. 근데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자유총연맹도 고쳤을 수 없는 조직이다. 해산 수준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오다 보면 자유민주주의 뭐 통일 나왔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식의 자유민주주의일 거고 통일은 북진 통일일 거라고 봐요. 얘네들 정체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그 지금은 정식 총재는 아니지만 총재님이 되신다면 이런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건지 굉장히 좀 어떤 결단력이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혹시 그래 보이십니까? 저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이고 국가정보원에서 더군다나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단 현장에 최일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념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 검찰 개혁이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뭐 굉장히 어떤 부작용도 낳고 했는데 검찰 개혁은 정부 차원의 그 행해져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집권을 다른 세력이 집권하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유총연맹은 민간사단법인이고 민간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3년이라는 총재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이면 3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정체성을 바꾸고 사업을 바꿔내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흡수통일식 대결 구도화에서 주장하는 통일과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좀 우리 행안부에서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평화를 추구하는 국민운동 단체를 표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명칭이 개정된 다음에는 남북 관계에서 지금 북한의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 통미봉남 아닙니까? 통미봉남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그 외교 안보 정책은 상당히 협소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부에서 말했을 때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정부 당국자가 말하면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뭐 논란이 있고 또 시비를 거는데 저는 민간에서 남북 화해와 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유총연맹이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속에서는 불가역성을 갖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네,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 불신을 받는 바람에 이제 어떤 예산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네. 일단은 자유총연맹이 실리를 회복해야 예산도 늘어날 거고 네. 많은 회원들도 가입할 건데 지금 말씀했듯이 자유총연맹이 그동안에 갈등과 대립 또 정권의 어떤 그 하수인 노릇 계속 했잖아. 그 김병재 그 총재 있을 때 나랑 많이 싸움도 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또 못하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총재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함세웅 신부님이랑 같이 참석까지 했는데 그분이 어쩐 일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갔는데 왜 그러는지 왜 자유총연맹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제대로 아까 얘기했던 평화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아직도 멸공, 반공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총재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그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건지 좀 한번.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 뭐 정치와 연관성을 굳이 하자면 진보 정권 때 오셨던 분들이
의지는 있으셨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재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권한이 세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을 텐데 강조되는 게 권한이다 보면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혁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에서 보면 그때도 뭐 꽤 진보적이시란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정보기관장이 잘못 오면은 의전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실제로 나중에는 개혁은 어디로 가볼 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거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 맞아. 이제 조직의 논리에 빠지는 거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고, 내가 보니까 저 맞아. 지역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 근데 괜히 밖에서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돈을 쓰면서 봉사하시는 것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권한이 있으신 총재가 단호하게 결별하고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 맞아. 조직 논리가 우선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근데 이 큰 조직이 조금만 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탠다면, 근데 지금 뭐 자기들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힘을 보탠다면 큰 시너지가 날 거다. 근데 지금 변화를 위한 노력은 아까 우리 물으셨지만 왜 하게 됐느냐? 왜 정치 중립을 하게 됐느냐? 사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저희만 해도요, 올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빚내서 경영을 해야 돼요. 빚내서 경영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먹고 살 거 없는데 무슨 이념이고 무슨 정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지, 다른 모든 미사 여구는, 이 한마디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죽기 직전에 이르렀고,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집도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아까 내가 자유총연맹 뭐 이철순도 전두환 때 8년을 했고 김종필이는 뭐 22년을 했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관제 단체로서 전두환의 정권을 보호하려고 했고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총재의 의지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딱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에 동화되어버려요. 주변의 관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의견도 얘기 안 하고 관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는 관료들에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아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성남시장에서 가보면 주변에 내가 다 아는 사람만 데려다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총재님도 이 자유총연맹을 진짜 개혁을 하려면 주변에 사람 관리부터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철저히 인간은 환경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신인데 그걸 동화 안 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누구라도 동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는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이제 총재직을 3년 하시게 되면 절대 주변에 어떤 말을 듣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원칙대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린다.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동화되면 안 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옛날 화이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제가 와서 12월에 왔는데 사실 저도 판공비가 있는 사람인데
또 조직을 관리를 하는데 직원들하고 밥을 총재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이제 사무총장 직무대리에서 바뀌었으니까 딱 한 번 먹었습니다. 그 전에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들까봐. 직원들하고 정들면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단 한 번도 직원들하고 식사를 안 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인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외부로 뭐 지금까지는 제가 못 듣고 있는데 좀 이런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올바른 생각으로 뭐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을 보셔서 좀 느낌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막 누구한테 몰려다니고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그것 때문에 어떤 대의를 예. 그르치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10명 중에 맞습니다. 7, 8명 그래요. 앉는 사람은 2명 보기도 힘들어. 나는 제일 특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다 2004년부터 알잖아. 이재명 대통령 나랑 같이 보도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가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게 조직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다. 맞아요. 와서 아부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직원하는 사람들을 더 높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자유총명 예산 문제는 자업다득이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꾸 그런 짓 하니까 국회에서 막 깎았잖아. 네. 근데 잘한다는 소문 들리면 저라도 좀 예산 좀 주라고 누구한테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맞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이렇게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니까 망하게 되면 어디서 누가 도와줘서 안 망하고 이러는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잘 오시면 예산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는 이런 맞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진정성을 일단 국민들이 알고 정부에서도 알면 그럼요. 국회에서도 뭐 국민들이 아니까 국회는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기 밀어주자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네. 예산은 하늘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만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거. 내가 지금 쭉 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제가 하는 얘기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말도 아니라는 거.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는 다 했어요. 하세요. 마지막 마무리 질문은 어쨌든 뭐 안보 그 분야를 대표하는 또 단체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뭐 혁신과 뭐 쇄신의 시기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보 쪽을 좀 대표하는 그 단체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안보 정책 좀 잘하고 있는 것과 좀 아쉬운 점 한 가지씩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정책으로 하는 겁니까? 외교 안보 정책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 쪽으로 하시죠. 이제 예, 외교 안보로 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정부가 흔히 이제 취했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설 때 굉장히 혹독한 평가들을 했었잖아요. 또 한미 통상 협상을 하는데 뭐 이랬니 저랬니 막 굉장히 말도 많고 꼭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랬는데 훌륭하게 협상을 끝냈고 미국하고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란과 가서 전쟁하는데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서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대단히 어려우실 걸로 봐요. 대단히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직거래하려고 하는 북한, 그다음에 어떤 정전협정 당사자 지위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북한의 봉남 정책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국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담벼락을 높이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야 미국이나 중국 한 군데 편들어. 너 왜 쓸데없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 미움을 사느냐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을 놓고 보면 정부가 지금 출범해서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은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이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호평받고 있다. 지지율이 62% 지지율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서 제가 이제 외교안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 봐서는 야 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이 뭘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위치에서 논하는 것이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 봤을 때 어떤 필부인 내가 좀 흠잡을 때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기 말씀 중에 좀 농담으로 한번 끝내겠는데요. 이 자유총연맹 회원 대다수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되면 3일 만에 북한한테 먹히고 뭐 5일 만에 중국한테 먹히고 이런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 대다수 회원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라는 그런 엄청난 득표율이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뚫어야 될 벽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아까 뭐 이재명 의원 뭐 좀 좋은 쪽으로 평가했는데 이 자유총연맹 의원들은 이재명은 악마화 시절 이재명 악마화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걸 지금 벗어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노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많이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저기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보 쪽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네. 우리 기자님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뭐 지지율이 이제 더 높아지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트럼프 우리나라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욕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저 트럼프를 잘 제어하는 이 외교 정말 윤석열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등등 다른 부분의 문제. 그래서 이재명 개인이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보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지금 들어선 상황 아닌가. 한 가지 우리 기자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되고 윤석열 들고 일하면요. 이란 사태 나서 주식이 2천 깨졌어요. 2천 매세 있다가 이란 사태 그거 나가지고 지금 한 1,800, 1,700 이렇게 갈 그런 상황이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 내가 무슨 뭐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었거든.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기자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4년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요, 놀라운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회는 정치적인 결단을 위한 이사회도 아니에요. 정치적 결단을 위한 이사회도 아니고 어떤 사업 예산,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는 데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 총재님, 저는요, 이 탄핵이 인용되면 말이죠, 대한민국은 금방 공산화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걸 이사회 의사록을 보는데 제가 무슨 땀이 확 나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었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느 쪽에 서 있다가 아니라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건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해산되면 안 되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대신에 깃발을 어설프게 들면 안 되겠다. 세게 들어야 되겠다. 세게 들어서 그 깃발로 말 안 들으면 내 후려 패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요 깃발 유력이 대단해요. 깃발 먼저 바꿔. 네? 깃발을 바꿔 들고 나가면 정신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정신을 바꾸냐?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깃발을 내세우면 거기에 사람들이 선동되고 동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안티명과 깃발을 한 20개, 30개 세우고 다니는 게 그럼 막 2만 명씩 줄이 서요. 맞아요. 깃발이 상징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봤으니까 이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게 깃발을 먼저 제가 그래서 깃발을 제가 들고 그 깃발로 너무 세게 하면은 두드러 패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걸 확인하고 가서 좋습니다. 아이고. 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